초등학교는 성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겠죠. 얘가 고등학교 갔을 때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질 것인지 뭐 그런 걸 좀 알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학 학원의 레벨 테스트가 가장 객관적으로 실력을 가늠하는 지표처럼 학원에 가서 자꾸 레벨 테스트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앉아서 그야말로 기출문제를 푸는 학습은 좀 더 늦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기간은 사실은 체험학습을 실컷 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는 게 맞다. 그 밸런스를 좀 잘 잡아주면 그게 잘할 수 있는 하나의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GS 영재교육 컨설팅 운영하고 있는 지영범입니다. 사실은 요새 학교에서 초등학교는 성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1등부터 꼴찌까지 성적 뽑은 다음에 그냥 게시판에다 붙여버리고, 학교에서는 성적이 마치 계급처럼 작동하는 그런 행태가 있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픈이 안 됩니다. 근데 가끔 이제 사고 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들 성적을 너만 알고 있어 이러면서 네가 1등 했어, 뭐 넌 2등 했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례들도 좀 있긴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후폭풍이 되게 크게 있다고 그래요. 부모들 입장에서 얘가 반에서 평균도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 굉장히 속상하고 아이를 이제 탁달하게 돼 있을 거예요. 넌 중간도 못하냐? 자, 그러면 중간 이상을 하는 아이들은 편하냐? 안 그렇거든요. 아니 5등 안에도 못 든단 말이야. 3등 안에도 못 든단 말이야. 전교 1등도 괴롭혀요. 이 동네에서는 네가 1등인지 모르지만 저기 학군지 그런 데 가면 애들이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는지 알아? 그런 애들하고 비교하면 너는 공부하는 것도 아니야,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1등부터 꼴찌까지 다 괴롭히는 상황이 막 연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쯤 되면 우리 애가 없어졌어요, 집을 나갔어요, 이런 일도 일어나고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애들이 이제 귀잡혀가지고 동네 학원가 가서 등록하고요, 막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적 오픈 안 하죠. 그리고 중학교도요, 성적 오픈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 명시적으로 성적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가혹하죠. 근데 그건 뭐 할 수 없죠. 어쨌든 애들이 대학 입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자기의 그 상대적인 포지션을 확인 안 할 수 없고, 고등학생 정도 되면 애들이 이제 웬만큼 컸으니까 자기의 객관적인 상대적인 포지션을 알고 뭐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게 교육적으로 필요하긴 한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겠죠. 얘가 고등학교 갔을 때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질 것인지 뭐 그런 걸 좀 알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학교 성적만 봐가지고선 잘 모르겠다 싶으니까 학원에 가서 자꾸 레벨 테스트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레벨 테스트도요, 수학은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학원의 레벨 테스트가 가장 객관적으로 실력을 가늠하는 지표처럼 굳어져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 교육의 병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뭐 한국사 검정 등급제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수학도 얘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뭐 이런 걸 좀 가늠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공정한 시스템이 좀 있으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기의 객관적인 발달 단계, 뭐 상대적인 지표들을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3평, 6평, 9평. 고등학교에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뭐 초등학교, 중학교 와서 그래도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제가 수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이고 오랫동안 고지능 아이들을 하다 보니까 수학에 대해서 몇 가지 지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의 공통점, 머리가 좋은 거죠. 수학하고 수학 아닌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수학 아닌 것들은 절대적으로 문해력, 독서를 폭넓게 하고 실제로는 독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책을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고 책을 읽는 걸 즐겨하는 것은 분명히 고등학교 이후에 수학을 제외한 교과에서 굉장한 강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가늠할 수표가 되고요. 수학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수학은 진짜 조금 선천적으로 주어진 부분이 결정적일 수 있다고 봐요. 일단 아이들이 대부분 자연스럽게 수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그것을 잘 유도해서 실제로 이제 역량을 키워주는 거죠.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큰 수를 겁을 내지 않고 다룰 수 있게끔 유도해주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분수 계산 같은 거 오리엔트를 잘 시켜주면 사실은 어렵지 않게 그걸 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정도 가면 훨씬 공부해야 될 양이 많아서 평균적인 아이 아니면 인지 능력이 있어서 표가 낮게 나오는 아이들은 사실 굉장히 눈높이를 잘 맞춰서 잘 짚어줘야 되고, 사실 반복 학습도 상당히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유도하는 방법이 다 달라야 돼서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과제에 대해서 과도할적으로 이렇게 집착한달까? 그건 몰입한달까? 뭐 그런 특성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꽤 많은 부모들이 얘 왜 이렇게 병적으로 여기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꾸 아이를 자꾸 하려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특성이 사실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분야에서 깊이 들어가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만큼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걸 만끽할 수 있게 좀 도와주고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밸런스를 좀 잘 잡아주면 그게 잘할 수 있는 하나의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를 좀 이해를 해보시면 그게 교육적으로 맞거든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좀 지나칠 정도로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기회 이런 걸 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꽤 많은 분들이 상담하다 보면 얘는 비생산적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생산적? 무슨 뜻인가 이렇게 이제 자꾸 묻고 들어봤더니 결국은 성적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거야. 얘가 공룡을 좋아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공룡에 집착하고 공룡만 가지고 시간을 다 보낸다.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연산 연습을 좀 했으면 좋고 영어 단어 하나를 좀 익혔으면 좋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에이 그렇지는 않은데 공룡 얘기를 하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쏘는 게 결코 비생산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게 왜 그러냐 예를 들어볼게요. 의대 들어간 애들이 어느 시기 되면 해부학 공부하면서 사람의 뼈, 근육 이게 다 이름이 다 붙어 있거든요. 근데 뭐 뼈의 종류가 뭐 300개인가 뭐 되고 근육의 개수가 뭐 200 몇십 개가 되고 그렇대요. 라틴어로 된 그 이름을 다 외워야 돼요. 근데 그거 기가 막히게 잘 아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럼 어떤 애냐면 공룡 이름이 200개, 300개 외운 애들이 쉽단 말이에요. 공룡 이름이 다 라틴어로 돼 있거든. 근데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수백 개 이름을 외우고 뭐 그 이름만 외우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동물은 무슨 트라이아스기에 나타났다가 쥐라기 뭐에 뭐 멸종을 했고요. 그런 말하자면 부수적인 지식까지 막 늘리는 애도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그 아이의 뇌 역량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공부 앞으로 잘할 것 같은 아이들은 사실은 뭔가 진짜 미치게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 게 훨씬 기대가 되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가 앞으로 모티베이션이 되고 자기 분야를 잘 만나게 되면 상당히 이제 그 부분에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마다 다 독특한 속도가 있다고 보기. 일적으로 몇 학년까지는 놀게 하시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뭐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초등학교 기간은 사실은 체험학습을 실컷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삼는 게 맞다. 대적이면 좀 풍부하게 많은 이제 컨텐츠나 아니면 앞으로의 뭐 21세기에 전개되어질 어떤 첨단 분야에 대한 느낌, 체험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 뭐 그런 것들을 좀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도 아이가 즐거워하는 수준에 맞춰서 적절한 빈도. 근데 대체로 보면 애들이 코드가 좀 맞는 친구들 묶어서 그런 거 다니는 게 훨씬 좋죠. 그러면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거기서 많이 배우고 그 수준을 자꾸 높이면 좋죠. 국내의 박물관, 과학관 다 가봤어요. 그러면 뭐 외국에 있는 과학관을 목표로 해서 한번 갈 수 있다면 형편이 된다면 좀 어린 나이에도 그런 기회를 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앉아서 그야말로 기출문제를 푸는 학습은 좀 더 늦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이고 근데 이제 자기가 좋다고 하면 시키면 되죠. 근데 요 나이 때부터는 요걸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사람마다 다르다. 아이마다 다 다르다.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즐겁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고 하는 게 좋고 그건 아무래도 나는 적응이 안 돼요. 그거는 아무래도 재미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조금은 더 늦더라도 고등학교 가면 다 하거든요. 사실은 고등학교 가면 주변에 영양도 있고 급식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애들이 다 느끼고 공부해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가서 실제로 성적이 잘 나오는 애들은 적어도 중학교 때까지는 그 폭넓은 독서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문해 능력을 꾸준하게 키운 애들, 선천적으로 주어진 그 인지 능력이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지 인지 능력을 빠르게 발달시키고 고도화시키는 것을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겠고 그런데 그것을 자극하는 것들은 오히려 되게 만 3세, 4세까지는 이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그런 생리적인 어떤 욕구도 있고 뭐 감성적인 욕구도 있을 때 그거에서 좀 즉각 민감하게 대응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까지는 이 뇌세포도 실제로 증식이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이를 편안하게 뭐 심리적으로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스킨십을 많이 해주고, 아이가 울거나 뭐 아니면 웃거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걸 잘 대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4세부터 한 12세까지의 그 기간 동안은 체험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좀 애들 눈에 뭘 넣어줬으면 좋겠다. 여행도 많이 가고 뭐 놀이공사도 다 가보고 그런 게 저는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학교 때는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발표, 자기의 의견 아니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관련된 것들을 뭐 자료를 모으고 주로 자기 또래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고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 수준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고도화시키는, 역량껏 키워주는 그런 활동이 우선순위가 있으면 좋겠다. 고등학생 되면요, 뭐 그 다음에는 자기가 알아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동화를 할 수 있는 거 모든 건 다 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은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하면 학원도 뭐 2달 정도 다니겠어. 뭐 인터넷 강의도 뭐 이것부터 이것까지 내가 들어야 되겠어. 아니면 뭐 어떤 선생님한테 좀 멘토링을 받아야 되겠어. 그런 식으로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프로그램을 짜고 내용을 구성하고 자기 판단에 하는 것을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생각하지, 남의 도움을 일참 받지 않고 혼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 정도 되면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자기 판단의 기회가 주어지고 자기 판단한 것에 대한 존중을 좀 받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제 부모가 아이한테 자기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제 초등학교 중위권 학생이라면 학교가 만든 그 학과목 테이블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거기 보시면 보통 1교시가 45분, 50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뭐 6과목 정도 치고 닷새 하면 30개의 수업이 있잖아요. 시간 비중도 그 정도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럼 일주일에 수학 수업이 3개 정도 되지 않겠어요? 2개나 3개 정도. 결국은 2시간이나 2시간 반 정도의 수학 공부를 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게 적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과목이니까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5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제 2시간 반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한 100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 5일을 나누면 하루에 20분 정도 하는 게 적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학은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하고, 영어 같은 거 아니면 자기가 특정히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정도를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은 독서로 채우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체험학습 하려면 주말도 이용하고, 결국은 이제 월화수목금토 중에서 적당히 하루 이틀은 그런 데 투자를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10분 정도는 수학 공부하고 10분 정도는 영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과목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주도적인 독서로 채우는 게 맞다. 근데 이제 현실은 대부분 학원 시간표에 짜가지고 움직이고, 그럼 애들은 이제 학원 짜투리 시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람직한 중위권 학생들의 시간표도 여전히 뭐 그런 수준을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위 디지털 매체에 대한 것도 많이 묻는 질문들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좀 사실은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온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전에 그런 게 있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불과 지금 그게 대중화되게 10년, 20년밖에 안 된 새로운 문화라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한테 이걸 해야 될지를,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아이들을 공부를 못하게 하는 원흉처럼 느끼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걸 좀 전향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들 좀 믿어줘야 된다. 아이들이 스스로 좀 더 지적인 컨텐츠를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는 게 맞다. 요새 종이로 된 사전 같은 거 볼 필요가 없잖아요. 스마트폰만 들고 있으면 금방 단어 뜻을 다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관련된 용례, 뭐 심지어는 영화에서 이 단어를 쓰는 뭐 그런 것도 딱 튀어나오는 그런 시대인데, 얘가 인터넷을 막 들여다보고 있다고 야 인터넷 좀 그만 보고 영어도 하나라도 외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도구를 손에 쥐고 그거 쓰지 말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 근데 당연히 이제 하라 그러면 맨날 게임이나 하고 그럴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그게 모든 이제 성적 부진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위험성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그걸 자기의 어떤 능력 향상의 도구로 도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시간을 우리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그 무궁무진한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채널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가 잘 활용하는 어떤 모범 사례들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유도해 주는 게 맞지. 그걸 자꾸 하지 마라, 못해라, 뭐 시간에 제한을 둔다, 킹을 건다, 뭐 애들을 이길 수 없어요. 그걸 깨버리는 애들이 훨씬 정보가 많고 자기네들끼리 야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고 이런 거 아주 절실하잖아요. 부모들은 생활에 쫓기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도 유리하지가 않은데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이렇게 벌이지 마시고 오히려 좀 아이들한테 배워가면서 그런 디지털 미디어 매체를 좀 더 전향적으로 잘 사용하는 법을 서로 배워나가는 쪽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학년별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궁극적으로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중요한 수학이나 뭐 영어 같은 건 하루에 뭐 5분 10분들을 꾸준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한 번 앉으면 2시간을 해야지 3시간을 해야지 이거는 좀 생리적인 욕구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씩 낮은 수준에서 성장하면서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게 맞다. 그렇다면 평범한 아이들도 미취학이나 저학년까지는 5분 미니 퀴즈 데이를 통해서 5분씩만 앉아서 공부하고 끝나면 좀 해방시켜주고 뭐 자기가 좀 더 신체 활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든지 만화책을 보든지 그렇게 관리하다가 학년이 올라가면 조금씩 늘려서 하루에 20분 정도씩은 꼬박 공부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학원에 가서 4시간 5시간을 버티고 와라. 그것을 길들이는 것보다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뭐 하루에 20분을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잡아주면서 나머지 시간들은 그런 독서 역량을 키우는 데 쪽에 혹은 뭐 의사소통 능력을 확장하는 쪽에 쓸 수 있도록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6학년 정도 때는 과감하게 한번 해외 연수 경험 이런 것들도 권장하고 싶은 점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왜 두 가지가 없거든요. 내가 하는 영어를 거기 현지인들이 알아듣네. 그리고 같이 가는 친구들 중에 누가 샬라샬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극을 받는 거죠. 그전에는요, 영어 공부 좀 하라고 하면 애들 되게 핑계가 많아요. 조금 있으면 AI가 다 자동 번역 해줄 건데요. 영어 왜 배워요? 요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자꾸 공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투어나 연수의 경험을 딱 하게 되면 생각보다 영어 별거 아니네? 하니까 말이 통하네? 재미 들이면 이제 자꾸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냥 할 거면 이런 피상적인 영어 말고 정말 내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를 좀 영어를 좀 해야 되겠어. 어느 정도 유창하게 하고 싶어. 남한테서 뭐 영어로 어느 정도 자기소개 정도는 쭉 할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어. 아이들한테도 좀 외국인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저희도 요새 한류에 대한 관심을 가진 그 젊은 외국인 학생들이 많으니까 걔네들을 데려다가 한국 문화를 좀 만끽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외국의 영재들이 우리 센터로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애들은 외국 나가지 않고도 다양한 나라의 문화적인 차이를 갖고 있는 다른 영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선택하게 하면요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엄마들이 중국 판매 사원에 넘어가가지고 한 질씩 사주거든요. 별로 제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고 부모님들이 스스로 이제 독서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애를 이제 기회만 되면 자꾸 책방에 데려가서 내가 책을 좀 골라야 되니까 너도 구경 좀 해라 하고 이제 풀어놓는 거죠.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면 상당히 독서 수준을 확장하고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점에서 많은 책 중에서 자기가 골라서 픽업하잖아요. 그러면 책에 대한 애착이 생긴다는 거지. 책이 내가 처음 생각했던 기대와는 좀 달라요. 너무 책이 어려워요. 상관없다는 거지. 그래도 애착이 가기 때문에 자꾸 떠들어보고 그러면 이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막 2번, 3번, 4번 막 다시 읽어보고 막 그렇게 유도돼서 이렇게 확장이 되면 상당히 이제 그리고 똑바른 자세로 책을 읽어. 글로 권하고 싶잖아요. 제일 편하게 읽고 책을 가지고 뭐 소파에 눕던 침대에 눕던 한자리는 책상에다 올려놓고 마룻바닥에서 뒹굴면서 보던 밥 먹으면서 보던 음식물을 거기다 뚝뚝뚝뚝 흘려가면서 지저분하게 하면서 먹던 하긴 책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제일 편하게 읽어라.
그게 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습 만화에 대한 편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학습 만화는 굉장히 효과적인 디딤돌이다. 아이들의 독서 역량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아이도 학습 만화를 통해서 책을 사가지고 한 장씩 넘기면서 그거 하는 그 습관을 어렸을 적에 맛을 들이게 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근데 만화가 제일 좋거든요. 그림이 많고 도예가 많으니까 이해가 쉽고, 그리고 좀 어떤 부분들은 강렬하게 좀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화가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학습만은 정말 콘텐츠가 좋아요. 거기는 콘텐츠로 승부를 하는 시장이에요. 재미없으면 안 팔립니다. 출판사람들 미는 책은 재미있는 책이야. 인기 있는 책이 진짜 재밌어. 그리고 그러면 효과가 있어. 이 만화에 대한 세 가지 거짓말이 있거든요. 첫째, 상상력을 억제해요. 거짓말입니다. 전혀 근거 없어. 아니, 도예가 많은 게 왜 상상력을 억제해? 그림을 보다 보면 이 그림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이렇게 그릴 거야. 그렇게 애들이 발전해 나가는 사례가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도예는 아이들의 이해들을 도와주고 강렬하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어려서 그렇지 그걸 보는 사람은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본격적인 독서를 하는데 방해가 돼. 아니, 반대. 그러니까 책을 익숙하게 만들고 본격적인 독서로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좋은 디딤돌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세 번째 거짓말은 비속어가 너무 많아요. 거짓말입니다. 이게 출판물로 돼가지고 활자로 찍혀 나오는 거기에 지나친 비속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심의 과정도 있을 테고요. 어쨌든 그게 문제가 되면 진작에 그게 다 폐기가 되거나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재미스러운 말, 아이들이 쓰는 실제 언어보다 훨씬 순한 맛이거든요. 세 가지 거짓말을 속지 마시고 학습 만화 같은 걸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독서 습관도 키워주시고 책을 읽는 재미를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는 애가 이제 성장하게 되면 만화 정도 수준에서 나오는 건 너무 좀 유치하게 느껴져요. 빈약하게 느껴져요. 본격적으로 좀 더 높은 수준의 텍스트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걸 도와주시는 게 맞다. 고등학교 동창 중에 특이한 친구가 있었어요. 걔가 전교 1등을 했는데 서울대 의대 갔거든요. 걔가 진짜 교과서하고 교과서 해설집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걸 제가 봤어요. 대부분 애들은 사실은 정석을 공부하고 있었거든. 어려운 문제 풀고 있었거든. 그 전교 1등 했던 친구는 정석을 안 보더라고. 교과서만 가지고 다녀. 교과서에 정말 손때가 묻어서 꼬질꼬질할 정도로 들고 다니고 그 해설집을 들고 다녀. 같이.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가 굉장히 구성이 잘 돼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 기본에 충실하게 했더니 얘가 굉장히 수학을 잘했고, 수학이 잘하니까 당연히 전교 1등을 했었죠. 그래서 교과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과서는 사실 너무 이렇게 압축돼 있거든요. 그것만 봐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국어 교과서 같은 경우는요, 고전을 소개해 놨잖아요. 근데 사실 원전을 읽어야죠. 뭐 몇 페이지 정도는 책에 조금씩 실려 있지만 그것만 공부하는 애고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 걸 열심히 시간을 보내는 애하고 원전을 읽는 애하고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재밌네. 고전 소설 중에 재밌는 게 많네. 그래서 이 책 저 책 막 보고 그러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어떤 부분은 이제 교과서를 중시하는 태도,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더 효과적인 성과를 얻었어요 하는 게 있지만, 수학을 제외한 다른 분야는 사실 폭넓은 독서가 필요하다. 근데 사실은 문제집을 중시해야 돼요? 교과서를 중시해야 돼요? 그러면 상당히 교과서가 중요하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넘어서서 교과서의 원전을 찾아서 폭넓은 독서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이거를 뻔히 오지선다로 하는 그 문제집으로 접근하는 건 정말 지식들을 단편으로 쪼개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뭐 별로 남지도 않고 시험을 위한 시험,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조금 교과서를 쭉쭉 읽어나가는 어떤 그런 학습 태도가 사실은 본질에도 좀 충실한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요거는 너무 일부인 것 같아, 이 원전을 보고 싶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교과서가 담고 있는 게 고전적인 내용이 많이, 그런 것이 뭐 한 50%, 나머지 50%는 잡지를 제가 권해요. 교과서는 고전적인 얘기고, 잡지들은 최근에 어떤 연구 동향,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그걸 좀 집중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균형 있게 독서하는 게 그게 낫다고 보고, 그것이 문제집에 붙잡고 오랜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는 교과서를 쭉쭉 읽는 것이 사실은 더 오래 가는, 중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한 학습법이다.
칭찬을 잘 해줘야 되는데 칭찬하기 참 어렵습니다. 도대체 뭘 가지고 칭찬해. 얘는 뭐 열심히 하지도 않고 뭐 태도도 불량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아이하고 싸우는 상태가 돼버려서 계속 이제 공방을 벌이면 당연히 해롭겠죠. 사실은 우호적인 메시지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뭐 양육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되게 어렵습니다. 거의 뭐 전쟁을 치르듯이 되게 쉬운데 그거를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제 칭찬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칭찬하기라는 기법이 나와요. 야, 너 그거 할 거지? 고마워. 그런 거죠. 쓰레기 봉투 좀 갖다 버려주면 좋겠는데 고마워. 그런 게 이제 미리 칭찬하기예요. 좀 쉽지는 않은데 의외로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고요. 미리 칭찬하기는 좀 단수가 높고 그 전에 두 가지 얘기를 제가 해드리거든요. 첫째는 이제 결과를 칭찬하지 마시고 의도를 칭찬하세요. 칭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들이 많잖아요. 칭찬이 상당히 양육반부에서 좋은 무기다. 얘기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아요. 칭찬을 너무 해프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칭찬이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칭찬 안 해주면 막 별로 의욕을 안 보이고 막 칭찬 중독이 걸리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애가 이렇게 봐가지고 결과가 잘 나올 것만 골라서 해요. 뭐 이런 것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발전이 그만큼 억제된다. 그런 양대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결과를 중시하지 마시고 의도를, 과정을 칭찬해서. 근데 과정도 별로 내가 보기엔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칭찬해? 그래서 저는 이제 의도를 칭찬하는 거, 결과는 안 좋았지만 네가 해보려고 했던 게 중요해. 쉽게 얘기하면 뭐 설거지 도와준다 지금 막 설치다가 접시를 깨먹었어. 야, 넌 가만히 있는 게 날 도와주는 거야. 하지 마. 그러면 안 된다. 접시 깨진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날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는 너무 고마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아이가 내 의도를 엄마가 착해서 다음에는 실수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설거지를 도와드려야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선된 걸 칭찬하세요. 아이가 85점을 받아왔어. 근데 마음이 급하거든. 옆집 애들은 다 100점 받는데 얘는 언제나 100점을 받아볼 거야. 야, 85점이 뭐냐? 그러면 이제 아이가 왠지 기가 꺾이지 않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런 마음은 들지언정 너 지난주엔 60점이었잖아. 60점인데 25점이나 점수가 올랐네. 개선점을 칭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 85점밖에 못 받았는데 그래도 엄마가 칭찬해주네. 더 잘해가지고 90점으로 올려야지. 100점 맞아야지. 이렇게 의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점수가 떨어졌어. 그러면 진짜 어떻게 해요? 근데 자세히 보시라고 그랬더니 문제가 너무 어려웠나 보다. 점수는 떨어졌는데 랭킹은 올라갔네. 그걸 포착해서 야, 너 지난번엔 5등이었는데 이번엔 3등 했잖아. 그렇게 칭찬하면 점수는 떨어졌지만 엄마가 내가 랭킹 올라간 걸 분명히 그럼 문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웠겠네. 우리가 그걸 돌아본다는 얘기죠. 그 점수도 떨어지고 랭킹도 떨어졌네. 어떻게 칭찬해? 그러면 칭찬할 걸 찾아야 돼. 너 지난주에 감기 걸렸었잖아. 아니면 우리 가족여행 갔었잖아. 그래서 전투적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 정도면 선방한 거야. 너 짧은 시간 굉장히 효과적으로 공부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개선된 것을 뭔가 이렇게 애써서 찾아내가지고 칭찬을 하려면 사실 성의 있게 칭찬해요. 그러니까 결과만 보고 너 1등 했구나, 상 받았구나 칭찬하는 건 굉장히 게으른 칭찬이다. 게으른 칭찬은 별로 효과가 없다. 아니면 부작용도 생긴다. 어느 부모가 아이 잘 되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마음에 안 차고 부족하다 보니 타박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해가지고 도움이 되냐 이거지. 너 왜 안 된다. 근데 그게 좀 지나치면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자꾸 메시지를 전달하고 아예 길을 꺾는 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의도치 않았으나 결국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게, 근데 반대로 이제 미리 칭찬하고 의도를 칭찬하고 개선된 것을 칭찬하고 그런 노력을 하려면 내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아이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칭찬할 걸 찾아내야 되죠. 세상이 다 아는 1등이에요. 그 뭐 유명한 대회에서 얘가 그냥 짱 먹었어요. 그런 걸 기대하기는 우리가 어려운 거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의도를 칭찬하고 도전을 칭찬하고 지난보다 더 나아진 것들을 열심히 찾아서 칭찬하면 효과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애들이 진짜 우수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상대적인 비교에 매몰되지 마시고 아이한테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사랑받는 부모가 되려면,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사실 없다고 봐야 돼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부모가 돼야 돼요. 사랑받는 부모가 되려면 사랑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너는 존재만으로도 엄마에게는 혹은 아빠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야. 그런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일관성 있게 전달해야 돼요. 그게 이제 느껴져야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아직은 순수하기 때문에 자기도 사랑으로 보답하고 싶어지고
그러면 사랑받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좋아하는 걸 내가 보고 싶어. 그럼 뭔가 뭐라도 하나 만들어서 엄마한테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얻는 기쁨과 즐거움은 사실은 비할 데가 없는 거죠. 그거 뭐로 바꿀 수 없는 큰. 사실 그때만 허용되는 행복이죠. 애 키우는 과정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돈도 너무너무 많이 들고요. 고통스러워요. 내가 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될 그 많은 수고, 비용, 그 어려움, 배려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한국 사회에서 애 키우는 게. 하지만 그 아이가 주는 그런 어떤 순수한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은 또 믿어주는 만큼 성장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아이가 지금 상대적으로는 뭐 요거밖에 안 될지 모르지만 아니야 너한테 큰 잠재력이 있어 이렇게 믿어줄 수 있다면 아이는 거기에 부응해서 또 그만큼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스스로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뭐 다 양육에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